헌법 22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떠 있는 그 헌법 조문 강의를 듣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아요. 자, 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헌법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학 자치 주체.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22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 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자,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의 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또 자주 나오죠.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학 교수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될 수는 없다? 아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 자주 나와요. 자, 국립대학 교수들, 사립대학 교수들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국립대학 교수들의 총장 선출에 참여할 권리. 자, 대학교 총장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기본권인지 여부, 청구인들에게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 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자, 중요하죠. 그래서 국립대학 교수가 대학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사립대학 교수들의 총장 선출에 참여할 권리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대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기준은 대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기본권이니까 이게 엄격해야 되는가? 봤더니 국가는 헌법 31조 6항에 따라 모든 학교 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는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즉 학교 제도에는 전반적인 형성과 규율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조 6항이 어떻게 남았니? 자, 31조 4항부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한 바에 보장되는데 학교 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교원 지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31조 6항에 따라 국가는 모든 학교제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입법자의 형성이다. 그래서 대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는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7조 2항의 합리적인 입법 판결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 내용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 그러니까 입법 형성의 자유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은 31조 6항에 따라 이렇게 포괄적인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좀 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지만 대학의 자율성 보장, 대학 자체의 본질이므로 대학의 자율에 대한 침해로 심사하면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가 좀 크다라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지문이죠. 여기까지 맞는데 요게 이제 대학 자체의 본질이라고 해서 엄격한 과잉 금지를 받는 것처럼 했지만 이게 아니라 31조 6항에 의해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 형성의 자유가 크다. 요 31조 6항과 같은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갈 소지가 있는데 국가가 학교 제도의 조직 요거를 운영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31조 6항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죠. 자, 이건 좋은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대학의 장 후보, 자,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반드시 직접 선출 방식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직선제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대학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그 선출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국립대학 교수들의 아까 총장이었는데 총장 선출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을 위해서. 근데 단과 대학장 선출에 참여할 권리, 요거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 단과 대학은 대학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직 기관일 뿐이고, 단과 대학장은 그 지위와 권한 및 중요도에 있어서 대학의 총장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과 대학장의 선출에 다시 한번 대학 교수들이 참여할 권리가 대학의 자율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총장하고 단과 대학장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사립대 교수들의 총장 선임에 참여할 권리. 자, 국립대학 교수들이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들. 자, 이거는 사립학교법 53조를 보시면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각급 학교의 장은 당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임용한다. 학교의 장은. 자, 요 사립학교법 53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총장 선임권은 사립학교법 5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법인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사립대학 총장 선임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학교 법인의 총장 선임 행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거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자, 그래서 사립대 교수들인지 국립대 교수들인지 비교해서 기억해 두세요. 자, 헌법 23조 재산권과 관련된 판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23조 조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공개 강의에서 이 헌법 23조를 설명하면서 존속 보장이니 가치 보장이니 사회적 제약, 공용 침해 막 비교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죠. 그것들 잘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헌법 조문을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 드리니까 요거를 잘 이렇게 숙지를 하세요.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내용과 한계 조항. 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 제약 또는 사회적 기속성 조항이죠.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보상. 자, 공용 침해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23조 1항 내용과 한계 규정, 2항 사회적 제약에 관한 규정, 3항 공용 침해에 관한 규정. 그리고 내용과 한계, 사회적 제약, 요게 경계를 해서 그걸 넘어서면은 공용 침해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건 분리돼서 각각의 원리에 의해 규율되는지, 그게 분리이론이냐 경계이론이냐 그 차이. 제가 요거 헌법 조문 강의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으니 그거 잘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상호 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 주지에게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 변제 책임을 부과하는 상호 신용금고법 조항. 이제 자기 책임 원리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된 조항이긴 했었는데, 여기서는 재산 그 자체 또 재산권 보장의 보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자, 이게 요 201페이지 1번 재산권의 의의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재산권의 의의 201페이지. 헌법 23조의 재산권이라 하면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그거는 헌법 23조 1항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다음에 헌법상의 권리로서 기본권으로 재산권이 보장되는데, 재산권이라 하면 헌법 23조의 재산권이라 하면 사적 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말하고 그 재산 과액의 다과는 묻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적 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말하는데,
재산 그 자체도 재산권 보장의 보호 대상으로 판단한다. 자, 요 지문을 맞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되네요. 가끔씩 지문으로 물어요. 그 다음에 월남전에 참전한 자가 생전에 고엽제 후유증 및 환자로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 등록 신청 자격을 부인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그래서 고엽제법에 의한 후유증 환자 및 그 유족 보상 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재산권적 성질을 갖는 것이긴 하지만 그 발생에 필요한 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법률에 해서 그 요건으로 법률에 뭐 등록 신청을 마쳐야 뭐 인정돼야 된다 그러면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재산권적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 신청을 요건을 하는데 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 자, 요건 앞에서 여러 번 했었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요거는 14페이지에서 한번 다뤘고 73페이지에서 한번 다뤘어요. 그래서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 청구권은 재산권. 그래서 피청군의 부작위로 인한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앞에서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요 배상 청구권이 재산권이라는 거 여기서 한번 다시 확인해 두시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위로금이에요. 위로금. 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대일 항쟁의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위로금. 그래서 규정된 위로금은 배상 청구권 말고 위로금은 유족이 받은 손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 금전급부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위로금은 재산권 X. 이동전화번호가 재산권성이 있는가? 청구인들의 번호 인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 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뭐 인격권이 뭐 침해된다거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뭐 재산권 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아니에요. 이동전화번호 뭐 017 뭐 이런 거 재산권성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못 쓰는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데 행복추구권 침해가 되진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동전화번호가 구성하는 숫자와 그러니까 뭐 변경했을 때 관련되는 기본권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아니고 인격권도 아니고 재산권도 아니고 기껏해야 내가 옛날 전화번호를 쓰고 싶다라는 뭐 이게 이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그런 기본권인데 침해 X. 교원 정년 단축 그러는 경제적 불이익 재산권이 인정되는지. 교원 정년 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계속 재직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인데 경제적 기회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경제적 기회, 재산권 보장 X. 공무원 연금법상의 연금 수급권의 법률적 성격. 공무원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 수급권에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 사회보장 수급권 한번 같이 볼까요? 저 의미 289페이지. 자, 이제 재산권의 성격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 배치했는데 사회보장 수급권의 그 의미를 이렇게 한번 여기서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289페이지. 4번의 인간단체 사용할 권리 내용 중에 사회보장 수급권 나오죠.
자, 사회보장 수고권은 사회적 위험, 신체 장애,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말미암아 요보 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게 사회보장 수고권인데, 연금수고권에는 그런 사회보장 수고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지문으로 떠요. 사회보장 수고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의료보험 조합 적립금의 재산권성. 일단 그 재산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공법상의 권리인 보험법상의 권리가 재산권 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서 권리 주체에 귀속될 수 있는 성질이 것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자기 기여,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것으로서 또 이제 뭐 자기가 여기에 이제 기여를 해야 되죠. 뭐 연금을 좀 붓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적립금에는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하면 최소한의 재산권적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적립금이 선생님 뭐예요? 의료보험 조합 적립금.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저런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판례 본문 내용 중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뭐 적립금 뭐 이렇게 하는데, 적립금의 이제 주된 목적은 보험자의 보험자는 보험회사 말하는 거예요. 의료급여 능력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급여의 증가로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적립금의 조성을 통하여 보험자의 급여 능력을 보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확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니네가 적립해 놓고 있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적립금이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립금이나 사법상의 재산권 비교는 최소한의 재산권 특성이 결여돼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립금은 조합원 개인의 귀속되어 사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아니라, 아까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달라고 할 때 지급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의료보험이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 원활하게 하고자 조성되는 기금, 따라서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의료보험의 적립금이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보험 적립금의 재산권성 X 기억을 해두세요. 문화재의 이 경우 선의 취득을 배제하는 문화재보호법, 이렇게 해줘야겠죠. 선의 취득 배제 조항에 일정한 동산 문화재의 양수인은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을 뿐이며, 이러한 기회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강제 가입, 이거 필요하죠. 전 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보장과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으로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하나인 공법상의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와 정당한 사유 없는 금전의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지만 행복추구권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당연하겠죠. 특히 이런 게 이제 요즘에 코로나 이런 사태 이렇게 당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교도소에 수용된 때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수용자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동시에 보험료 납부 의무도 면제돼. 그래서 수용자의 자기 급여가 없는 상태이므로 수권이 정지되더라도 재산권 침해 X.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사회적 제약과 공용 침해 이제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 교재를 이제 202페이지에
경계 이론과 그 분리 이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서술해 놨는데 요거를 좀 강화해 봤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다음에 요걸 먼저 이해하시고 판례를 보면 쉬워져요. 자, 제가 한번 그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거를 좀 제가 교수님들 교과서를 좀 짜깁기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자, 헌재 판례가 분리이론에 입각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듯 하기 때문에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봤어요. 자, 재산권의 내용이 사회적 제약, 아까 23조 2항 범위 내의 것이라면 보상이 필요하지 않으나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어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로 자동 전환하는 건지 그건 뭐예요? 경계이론. 아니면 보상을 요하는 내용 규정으로 남을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그건 분리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이론은 재산권에 대한 내용과 한계 규정을 공용침해 규정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나 한계 규정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면 바로 특별한 희생으로서 이는 곧 수용 23조 3항으로 가는 요게 경계이론이에요. 그래서 공용침해로서의 수용과 사회적 제약 구별기준으로 경계이론에서는 특별 희생을 들고 있어요. 행정법에서 다수설이죠. 근데 분리이론, 자, 헌법에서는 이제 헌재 판례가 최근에 분리이론을 취한 듯한 그 판시가 계속 나오니까 이걸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분리이론이란 재산권의 내용 규정과 공용침해를 헌법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제도로 파악해서 이들에게는 서로 다른 헌법상의 전제 조건들이 적용되고 따라서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론. 그래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내용 규정의 영역이고 공용 수용은 수용 규정의 영역으로 둘은 서로 구별돼, 서로 분리돼, 서로 다른 체계. 저기서 그냥 넘어서면은 공용침해로 가는데 이건 그냥 다른 규정이에요. 다른 규정 체계. 그래서 위헌성 판단의 기준도 서로 달라서 사회적 제약의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에서 나오는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 이거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용침해는 공공필요가 있는지 23조 3항의 요건, 아까 봤던 공공필요, 정당한 보상 등 헌법 23조 3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헌성을 판단해요. 위헌성 판단 기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규정이 비례성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반하였더라도 바로 공용침해로 그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헌 규정이 될 뿐이에요. 그럼 이 위헌 규정을 위헌 규정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상 규정을 두는 걸 그걸 무슨 조절적 보상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산권의 내용 규정이 위헌성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해당 법률에 보상 규정을 두면 이러한 규정을 보상 의무 있는 내용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이론에 의한다면 재산권 제한의 유형으로 보상이 필요 없는 내용 규정, 보상 의무 있는 내용 규정, 보상을 요하는 협의 수용. 경계 이론하고 차이가 뭐예요? 동그라미 2번이 없어요. 경계 이론에서는. 근데 여기 분리 이론에서 동그라미 2번 보상 의무 있는 내용 규정이 있어요. 요게 이제 차이예요. 그래서 보상 의무 있는 내용 규정이 들어간다는 게 그 경계 이론하고 차이죠. 네, 헌법재판소 판례는 1항의 내용 규정이 수용적 효과를 초래한 경우 제3항의 공용침해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경계 이론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위헌적인 내용 규정이라고 보아서 요거를 합헌적으로 규율하는 뭐 조절적 보상을 둔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 분리 이론에 따르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그래서 경계 이론 분리 이론에 따랐을 때 이제 어떤 실익 이렇게 정리했고 판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자, 사회적 제약과 개발 제한 구역 지적.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뭐 실제로 사용 중에 길이 없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가능성이나 신뢰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회, 기대 가능성, 기회 이런 건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죠.
종래의 지목과 토지 현황에 의한 이용 방법에 따른 토지의 이용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전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뭐? 비례 원칙의 위반.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다. 분리 이론에서 저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 정책 정할 사항,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완화하는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반드시 금전 보상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의 해제라든지 토지 매수 청구권 제도와 같이 금전 보상이 가름하여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뭐 금전 보상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리게 지문 처리. 근데 아까 여기서 이게 분리 이론에 따랐다 보통 얘기할 때 요 비례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서 요거를 그 합헌적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조절적 보상 이런 게 분리 이론에 따랐다라고 보통 평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산권에 대한 수용과 위헌 심사 기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사회적 제약에 관한 제한 역시 다른 기본권 제한에 비례 원칙을 준수하여야 비례 원칙에 반하여 과잉된 것이라면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 이를 합헌적으로 하기 위해서 완화하는 보상 규정을 두어야. 자, 그 이제 이런 건 이제 판시 내용을 그대로 오는 거고. 그다음에 공용 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강제로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 23조 3항 규정되는 거. 공익적 필요성 수용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 정당한 보상 23조 3항에 있는 이걸 요건으로 그냥 공용 수용 이거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23조 3항의 판단. 사회적 제약과 조절적 보상. 입법자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완화 조정하는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 규정은 23조 1항 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재산권을 비례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이에요. 반드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매수 청구권이나 수용 신청 청구권, 지정 해제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부담의 조정이나 가혹한 뭐 이제 광범한 형성의 자유. 자, 그래서 비례 원칙, 뭐 조절적 보상 이런 것들이 다 분리 이론의 그 근거가 그러니까 헌재 판례가 분리 이론을 따랐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요런 그 개념 표지들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사회적 제약과 공용 침해 그래서 202페이지에도 제가 이제 그 간략하게 서술해 놓고 요 자료 만들면서 좀 다시 교수님들 교과서를 참조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 통해서 먼저 그 이해하신 다음에 판례를 보시면 금방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 이해한 상태 문제들 풀어보시면 다 풀리실 거예요.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 도축장 사용 정지 제한 명령 그 명령을 받은 도축장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성격. 도축장 사용 정지 제한 명령은 이게 23조 3항의 공용 침해예요. 이게 특히 이제 전염병이 막 도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당분 한시적으로 사용 중지 제한 명령. 공익 목적을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 제한하는 23조 3항의 수용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 소유자들이 수인하여야 특히 전염병이 도는 사회적 제약으로서 23조 1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23조 1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조항인지 그 23조 3항의 수용 사용에 관한 규정인지 이렇게 한번 그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조치로 당분간은 사용 정지 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 이걸 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수분양자들에 대한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자, 위헌. 학교 용지는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충당해야죠. 근데 적어도 의무 교육에 관한 한 일반 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 수단을 동원한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 교육의 무상성을 선언 헌법에 반한다. 특정한 집단에게 이렇게 의무 교육에 관한 비용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전체 국민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 용지 확보 필요성에 있어 주택 건설 촉진법의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람들이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자 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 그래서 위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재정 조달 목적의 부담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 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 근데 아까는 수분양자들한테 부과하는 건데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거야. 아, 요거는 괜찮다고 봤어요.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하던 부모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을 이달하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사로 해결하여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 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적은 의무교육 무상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니, 그 어디 개발하고 나서는 이제 뭐 학교도 여기 이제 사람들 사니까 요 학교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개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요 개발 사업자에게 이제 부과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과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의무교육 무상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개발 사업자는 개발 사업 이익을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수분양자에 부담하는 거하고 부담시키는 거하고 개발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거 구별해서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런데 개발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데 뭐가 있냐면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 사업분을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시키는 거. 예를 들어 요건 이제 조문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학교 용지 확보 등의 특례법 부담금의 부과 징수. 시도지사는 개발 사업장에서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뭐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그 개발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 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이거 왜 그래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신규 뭐 개발로 인해서 뭐 새로 진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가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자에게 굳이 그러니까 부담시키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기존에 그대로 있던 사람들이니까 신규 개발로 인해서 뭐 더 학교 용지를 부담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부과할 필요가 없다 본 거예요. 근데 학교 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로 초래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부과 대상에 제외시키더라도 요거는 이제 그런 규정을 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주택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 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규가 아닌 경우는 이제 제외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에게 분양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 사업뿐만 제외. 기존 거주자와 기존 거주자와 뭐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요거만 있고, 잘 보세요. 매도나 현금 청산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이 매도나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되면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죠. 그래서 개발 사업분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의 위배.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기존에 비해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개발 사업분을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거. 요것은 헌법 불합치. 그래서 뭐 매도나 현금 청산의 대상이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요게 키워드예요. 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민간 기업을 수용의 주체. 이거 실제로 많이 일어나죠. 이거 왜 그래요? 국가가 재정상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산업단지 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은 대규모.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대로 제한한다면 예산상 제약, 그리고 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 그래서 민간 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위헌이 아니다. 그래서 공공필요성 갖추지 못한 걸 볼 수는 없다. 근데 뭐 골프장이나 막 이렇게 사행성이 높은 거를 민간 기업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급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꺼진 민간 개발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점. 이건 헌법 불합치. 고급 골프장, 고급 리조트 등의 사업과 같이 입법 목적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이용 접근권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도 있다. 이런 데까지 그 민간 개발업체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헌법 23조 3항이 위배된다. 문화재보호법 81조 4항도 위헌 확인과 관련돼서, 자, 본인의 문화재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한 당의 문화재에 대한 도굴 등이 처벌되지 아니하여도 본인이 그 정을 알고 보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조항. 자, 특히 선의 취득 등 사법상의 보유 권한의 취득 후에, 요거는 내가 일단 모르는 거야. 그게 무슨 문화재인지 모르고 이렇게 딱 선의 취득한 거예요. 근데 취득 후에 도굴 등이 된 정을 알게 된 경우까지 처벌이 대상으로 한 거. 뭐냐면 본인이 그 정을 알고도 계속해서 보관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그 문화재보호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어찌됐든 간에 저게 이제 이렇게 도굴된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선의 취득을 한 거예요. 민법상의 권리는 있잖아. 그 경우까지도 알고서 이거 어떡하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형사처벌은 대상. 이건 과하다 본 거예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이는 당해 문화재 보유 보관자는 신고 의무나 등록 의무 부과 및 금연 제재를 통하여 달성하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닉 보유 보관된 당해 문화재의 필요종 몰수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정의 책임과 형벌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화재의 은닉이나 도굴된 문화재인 정을 알고 보유 또는 보관하는 행위 태행이 매우 다양. 자, 필요적 몰수는 한 번씩 의심을 해봐야 돼요. 구체적 행위 태행이나 적법한 보유 권한 유무 등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몰수를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과 비례 원칙 위반. 아까 선의 취득 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알고서 취득할 수도 있지만 선의 취득해서 이렇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필요적으로 다 몰수해야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필요적 몰수 그냥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이제 국가가 할 때 뭐 어느 비용을 뭐 치르고서 이제 가져가야 된다든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책임과 형벌만의 비례 원칙이 위배된다. 특히 이제 선의 취득과 관련된 그 경우에 있어서, 자, 이렇게 헌법 23조 재산권 관련된 판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